우리는 그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운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지도자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면에서 견해가 다릅니다. 장개석은 왜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에 중국 절강성에서 비교적 잘 사는 집의 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906년에 그 보딩에 있는 군관학교에 들어갔다가 1907년에서 1911년 사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면서 스파르타식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화주의자로서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그 손문이라는 사람이 영향이 큽니다. 손문은 신해혁명을 성공시켰지만은 결국은 무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세계한테 그 공을 모두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들어와서 손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문의 휘하에서 장개석은 공화주의자로서 이제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고 1923년에는 4개월 동안 소련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광동 근처의 황포군관학교 교정에 취임을 합니다. 1925년도에는 이 북벌을 해가지고 상당수의 그 군벌들을 제압을 하게 되고 1차 국공합작이 시작된 후에 얼마 있다가 장개석은 그 공산당에 대한 공산당이 싫어지고 공산당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는데 손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손문은 좌와 우가 모두 단합을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유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장개석은 손문의 유산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를 받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죽을 때까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1927년에 그 쿠데타를 해서 공산당을 이제 몰아내게 되죠. 1928년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국민당 정부의 수반으로 1949년 대만으로 쫓겨갈 때까지 그는 실질적인 정부의 대표이고 20여 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장개석은 왜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태생적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책의 방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송가황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손문의 부관으로 있을 때 부하들하고 같이 어느 극장에 갑니다. 연극 구경을 갑니다. 여기에 송가수 가족들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조우를 했는데 장개석이 요리를 한 접시 보냅니다. 요리를 받은 후에 송가수 부인 예계진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위인 공상이가 대답을 해요. 손문의 부관으로 있고 성질은 괴팍하고 자기가 항상 잘났다고 의시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장개석의 성격의 일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왜 장개석이 실패했을까? 첫째, 지지층의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주 지지층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게 됩니다. 반면에 장개석은 지주와 상인계급과 비교적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꼭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개석 휘하에서 정치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이 지지층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부정부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뭔가 이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요. 전쟁 물자도 지원하고 이런 걸 받아서도 이것조차도 그 간부들이 서로 뭔가 이권을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건 시대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그 독재 정치를 했다.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인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시스템이 없어요. 대부분이 형식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장개석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장개석과 친분이 있고 장개석의 신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모아지면서 동시에 해바라기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인물 부재가 됐어요. 유능한 인물들이 장개석 밑에서 머물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한두 서리고 후회도 좀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사치를 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며느리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날 대만은 상당히 그 공정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통을 한 사람이 뭐 한 20여 년씩 지금까지 그 감옥에 이렇게 징역을 살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권은 어떻느냐? 1976년까지는 별로 권력의 문제는 있었지만 부정부패는 비교적 적었는데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부터 이 부정부패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시진핑이 2012년에 등극을 했나요? 이러고 나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장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이 이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우선 청렴하고 비교적 깨끗해야 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숫자가 많은 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주요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장개석은 왜 천하통일을 못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